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올해 들어와서 이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언어를 새롭게 입문해서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언어를 입문했던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게 된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국에 돌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부터 대략 3년 정도의 기간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중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저에게는 조금 지루한 기간이었고요. 뭔가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할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언어를 하나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페란토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에스페란토가 그 인공 언어다, 사람이 만든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꽤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서점에 나와 있던 교재를 사기까지 했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제 책꽂이에 상당 기간 꽂혀만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 언어를 한번 공부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를 공부할 때는 이 언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페란토 협회에도 연락을 해보고 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에도 이제 지역 모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가 조금 절정을 지나고 난 올해 초부터는 이 모임도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저도 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는 그렇게 정기 모임에 나가고 또 전남북 공동 연수도 있었고요. 또 여름에는 에스페란토 한국협회에서 주최하는 여름 강습회에도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페란토가 어떠한 언어인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어는 1887년에 자멘호프라고 하는 폴란드의 안과 의사가 만든 언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멘호프가 이 언어를 만든 목적은 자멘호프의 고향이 여러 가지 언어가 갈려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그 평화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성장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모국어와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공용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공용어가 중립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평화로울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어서 성장한 후에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국제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푸는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사용 인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에스페란토 협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있고 그것도 지부가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서로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의 특징을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에스페란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메노프가 이 국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어 또는 국제 보조어의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가지는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 중립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외국어는 되게 크고 힘이 강한 언어이지 않습니까? 자메노프는 이러한 언어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 모국어 외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 언어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보조어로 사용을 하려면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에스페란토가 이제 가지려고 노력하는 특징은 배우기 쉬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의 문법도 대단히 간결하고 또 그 규칙적이어서 기본적으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쉽더라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쉽더라도 언어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러 분야, 문학, 예술, 경제,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이 언어가 부족함 없이 표현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그 국제어 또는 국제 보조어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페란토를 비판하는 분들은 과연 이 에스페란토가 중립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이 점을 이제 지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페란토는 만든 사람이 자메노프로서 그 사람 자신이 유럽 사람이고 그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더라도 너무 유럽어 중심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적이 뭐 상당 부분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페란토의 이 어휘, 단어들을 살펴보면 대개 로망스어 어휘가 뭐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만어 쪽 어휘가 20%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유럽어 중심으로 이 언어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뭐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모든 이 전 세계 언어에 완전히 중립적인 언어가 가능하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립어라면 이게 모두에게 중립적이라면 이게 결국에는 모두에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자메노프의 이 뭐 중립어라고 하는 이 목표는 그 비판하는 분들의 그러한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지금 내가 그 배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문제는 이 언어가 배우기 쉬운가? 그리고 배웠다면 이것을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에스페란토가 과연 배우기 쉬운가? 이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스페란토가 배우기 쉬운 언어인가?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가 쉬운가라고 하는 이 난도의 문제는 결국에는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의 모국어, 즉 익숙한 언어와 어느 정도 비슷한가 여기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언어와 익숙하고 그 규칙이 복잡하지 않다면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어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이 단어의 구성이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점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 배우기 쉬운가, 그리고 간단한가, 이러한 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페란토가 쉽다고는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무슨 마술처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그러한 정도로 쉬운 언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에스페란토의 문법은 상당히 규칙적이고 그래서 배우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어휘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어휘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스페란토가 하나의 언어로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면 역시나 방대한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휘를 숙지하려고 하면은 역시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페란토의 어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페란토의 어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일반적인 언어만큼의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워서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 역시나 이 어휘력을 늘리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제 유럽어의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갑자기 마술처럼 쉽게 이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페란토 어휘를 공부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용이한 부분, 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설적으로 에스페란토 언어는 유럽어 중심의 어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영어를 꽤 오랫동안 학습을 해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영어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 에스페란토의 어휘도 역시나 뭐랄까 아주 낯설지는 않고 꽤 익숙하다,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넘어서서 만약에 그 전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에스페란토 어휘가 로망스어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로망스어라는 게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그리고 뭐 이탈리아어 또는 뭐 루마니아어, 이런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더욱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휘를 공부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요, 꽤 공부하기 쉬운 언어로 인도네시아어 같은 것을 예로 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어보면 인도네시아어의 문법이 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어족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휘를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문법이 아무리 쉽더라도 그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 언어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페란토는 우리들이 어쨌거나 영어를 공부한 분들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언어들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할 때 꽤 낯설지 않고 친숙하다, 이런 이제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페란토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에스페란토의 어휘는 접두사, 전미사 등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나의 기본 단어에서 다양한 단어를 파생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에스페란토에서는 아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미의 그 전미사 아이는 동사를 쓸 때는 이제 기본형을 아이를 씁니다. 변화를 할 때는 또 다르게 변하지만요. 그래서 am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핵심 어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아이가 붙으면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어간에다가 오를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모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미코라고 하면 뭐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시키는 이C를
첨가를 해서 아미케쪼라고 하면은 이제 우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파생을 시켜서 아미카조라고 하면 우정의 행동. 그 다음에 그 아미 앞에다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말을 붙여서 말아미코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아닌 적이다. 이런 식으로 어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을 해가는 파생을 해가는 원리는 동일하지만은 특히 에스페란토에서는 이러한 이제 파생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이 파생의 법칙이 상당히 체계적이어서 그 하나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접두사, 접미사의 활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단어, 어휘의 확장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에스페란토의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란토의 문법은 상당히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페란토의 문법은 총 16개의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뭐 예외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약간의 규칙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은 제가 그 에스페란토를 입문할 때에 16개 항목에 문법 내용을 그 정리한 제 글씨입니다. 그래서 뭐 관사, 명사, 그리고 뭐 형용사, 수사, 그리고 뭐 인칭 대명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제일 복잡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사. 동사에는 그래서 기본형,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명령형, 가정법 이런 게 있고요. 이거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제 무슨 그 분사형도 있고요. 분사형은 능동형, 수동형 뭐 이렇게 또 다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는 역시나 어간에 이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전치사, 그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발음이나 액센트, 합성어를 만드는 방법, 그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래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단어가 합성될 때 모음을 어떤 식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16개의 규칙을 이제 잘 공부하고 이것이 충분히 숙달이 된다라고 하면 에스페란토의 문법은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페란토의 문법은 이렇게 이제 16개의 문법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규칙과 거기에 대한 예외를 공부했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규칙이 상당히 간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예외는 없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언어를 공부할 때 규칙도 복잡하지만 그 규칙의 예외를 충분히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까다로움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할 때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법 공부에 있어서 상당히 그 유리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규칙을 이해해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암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그냥 문법을 숙지하기 쉽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이 장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실제로 읽기라든지 이렇게 독해를 하게 될 때 읽기나 듣기에서 문장의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복잡해지는 영어 문장 또는 그 외에 이외 국어를 공부했을 때 아직은 충분히 단어 어휘량이 많지 않고 문법을 잘 모를 때는 쭉 써져 있는 어떤 그 글을 봤을 때 어디가 주어고 어느 게 동사이지 이러한 그 하나의 센텐스에서 구조가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정말로 막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페란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동사는 I 또는 이제 I의 어떤 변화형으로 끝나고 명사는 다 O로 끝나고 부사형은 기본적으로 다 E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이 단어들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문장을 보면 아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고 여기는 부사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장 구조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어휘량이 충분히 많아지기 전이라도 어떤 내가 모르는 문장을 봤을 때, 모르는 글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막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아, 사전만 있으면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상당히 빠른 시기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페란토 문법을 공부할 때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쭉 공부해 갈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에스페란토가 다른 일반적인 언어보다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이 약간의 입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서 통과하고 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일반적인 에스페란토로 쓰여진 글을 봤을 때 쉽게 이 글의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된다. 이게 이제 가지는 엄청난 어떤 장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느 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지 뭐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에서도 뭐 예외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동사인데 이게 현재형인가 미래인가 과거형인가 그리고 능동인가 피동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도 보면 특히나 자주 쓰이는 뭐 동사, 기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규칙 변화를 하지 않고 다 뭐 예외 사항, 예외적인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주 쓰이는 동사일수록 불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급 이상의 쓰여진 글을 봤을 때 이 글의 어떤 구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페란토는 규칙적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모르는 문장을 봤을 때도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 에스페란토가 가지는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상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해소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자신감이 들죠. 아, 이제는 단어 실력만 충분하면 내가 이거를 잘 읽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비교적 쉽게 가질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만 있으면 책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영어라고 하면은 충실하게 공부를 했을 때 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 내가 아직은 단어를 충분히 모르고 있지만 단어만 조금 더 안다면 이 정도의 책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중급 내지는 중급의 높은 단계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일본어가 다른 언어들보다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어는 한국어와 이제 문법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가 일본어에서도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어와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지 않대도 이 언어는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기가 쉽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이제 유럽 언어를 예로 들자면은 이러한 언어들은 이 문법상이 굉장히 많죠. 영어보다도 좀 더 숙지를 해야 되는 문법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뭐 동사 변화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입문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사전을 찾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가는데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페란토는 이 입문 단계를 이제 거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내가 사전이 있으면 이걸 사전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고 뭔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이제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페란토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많이 사용하고 또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휘를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면 이 언어를 내가 이제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요. 에스페란토가 자메노프가 원래 설계했던 그러한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은 그 에스페란토의 사용 인구가 좀 더 많아져서 이 언어가 국제 공용어 내지는 뭐 국제 보조어로서 그 지위를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 에스페란토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면 국제 연맹 시대에 국제 연맹에서 이 에스페란토를 사용 언어로 채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난 후에는 이 에스페란토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 외에 이것만 배워서 국제 공용어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메노프가 원래 이 언어를 만들었던 목적, 그리고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목표는 원래 국제 공용어로서의 이제 지위를 얻는 것이었지만은 국제연맹에서 공용어로 채택받는데 실패한 후에 이 에스페란토가 현실적으로 국제 공용어로서의 그 지위를 얻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페란토의 학습 효용성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유럽 언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플에서도 그 라이트 버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 같은 그 로망스어를 특히 공부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런 언어들의 쉬운 버전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익숙해진 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것을 공부하면은 좀 더 쉽게 그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 프랑스어를 바로 시작해서 2년 공부한 것보다 에스페란토를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프랑스어를 1년 공부하는 것이 프랑스어의 성취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유럽 언어를 배우는 이 입문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들은 다들 이런 에스페란토의 이상, 이런 목표,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스페란토들끼리 만나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모임에서 이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 에스페란토 말로는 에스페란티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이제 그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도 하나의 언어이고 언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사용을 해야 이 언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 모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모임들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를 한번 이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협회에는 산하에 여러 지역 지부가 있고요. 또 이제 연령상 그 청년들은 이 청년회 같은 모임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에서는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또 사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다양한 온라인 모임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혹시 이제 조금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온라인 모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개방적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을 반기고 또 이러한 교류에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분위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에스페란토 대회 같은 모임, 하계 또는 동계에 있는 강습회 등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스페란토 모임은 여러 가지 국제적 교류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에스페란토들이 모이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이 모임이 8월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모인다라고 합니다. 세계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대륙별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아시아 에스페란토 대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모임 또는 뭐 이런 지역별 모임에는 해당 소속 멤버들 외에도 다른 나라 뭐 다른 지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에 에스페란토 대회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도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부나 도시 단위의 모임에서도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시가 타이완에 있는 어떤 도시와 교류를 한다. 일본에 있는 어떤 도시와 이렇게 서로 방문하면서 교류를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조금 장기간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그 현지에 혹시 에스페란토 모임이 있는지, 이 나라에는 에스페란토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국가에 에스페란토 사용자를 찾아서 뭐 방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다면은 좀 더 이 에스페란토의 구사 능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올해 특히 이제 상반기 동안에 에스페란토를 공부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이 에스페란토의 공부의 느낌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기가 과연 쉬운가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